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30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시장에서 약 24조 원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직장인 수백만 명이 1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가장 먼저 도망쳐야 할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특정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붕괴 신호 속에 숨겨진 기회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부동산 PF 위기, 제2의 IMF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환율이 치솟고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는 경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라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시장을 넘나들며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돈을 빼서 다른 나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뉴스의 경고와 정반대입니다. 최근 몇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달에는 6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선권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월급쟁이 개인 투자자와는 정보력이 다릅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뉴스가 말하는 위기와 외국인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뉴스는 자극을 팔고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제2의 IMF, 200조 폭탄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무섭고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하면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한국과 다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위기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기회를 읽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진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인지 아니면 특정 부문의 구조조정인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반대로 본질을 꿰뚫어 보면 위기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지금 울리는 경고음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인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시장이 특정 부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건설 관련 대출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 분야에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이 대출 방식이 지금 위기의 핵심입니다. PF는 쉽게 말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지으려면 땅을 사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건설사가 이 돈을 직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양만 되면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너도 나도 분양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분양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팔리지 않으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금융권 PF 연체율이 2021년 0.37%에서 2024년에는 3.5%를 넘어섰습니다. 대출 100건 중 3건 이상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히려 최대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경제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는 경고음은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 신호가 아닙니다. 30년간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둔촌주공 사태 때의 대응입니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만 2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 없었고 공사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시공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처럼 다른 건설 프로젝트들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돈을 대주는 것을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부도를 막는 응급처치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처치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핵심은 터뜨려야 할 고름을 터뜨리지 않고 돈으로 막았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경쟁력 없는 프로젝트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돈을 대주니까 사실상 망해야 할 프로젝트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좀비는 영화에 나오는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좀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능력은 없지만 외부의 돈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좀비 기업이 왜 문제일까요? 이들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금이 좀비 기업을 살리는 데 쓰이면 정작 건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쁜 쪽이 좋은 쪽의 기회까지 빼앗는 현상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중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계속 희귀한 약과 의료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치료하면 살 수 있는 다른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상태가 나빠집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돈 맥경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굳어서 안 도는 병처럼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가 따라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 위험을 피하려고 대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진통제가 독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멈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비극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일자리를 잃은 분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모임인 OECD 38개 나라 중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0.75명이면 다음 세대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동산과 건설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집값이 오르고 그 돈으로 소비하는 구조였습니다. 땅만 사두면 올랐습니다. 아파트 청약만 당첨되면 돈을 벌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계속 짓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재난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구조조정입니다. 과거 위기 때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 바로 그 이후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된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실이 정리되고 나면 한국 경제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구조조정의 고통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구조조정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트폴리오 교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투자 종목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금융주, 건설주, 부동산 관련주가 상위에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입니다. 은행들은 PF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부실이 터지면 손해를 봅니다. 건설사는 당연히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들 종목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고 할 때 주로 인용하는 것이 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사는 종목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가 상위에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같은 방산주와 조선주도 외국인의 집중 매수 대상입니다. 이쪽으로는 오히려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팔고 다른 쪽에서는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투자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한국을 팔고 기술 한국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두 개로 나뉘어 보입니다. 쇠락하는 구경제와 부상하는 신경제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리차드 쿠가 주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이론입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자산과 빚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갚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모두가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팔기 때문입니다. 집도 팔고 주식도 팝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평소에는 살 수 없던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화점 폐점 세일처럼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첫 번째 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공급망이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연결고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던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HBM이라고 부르는 이 반도체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분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가 늘면서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수주 잔량이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입니다.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 겁니다. 방산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더 흥미롭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위기가 터지기를 기다릴까요? PF가 본격적으로 부실화되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과 우량 채권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자산들입니다. 강남의 알짜 부동산,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의 회사채 같은 것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이런 자산들이 헐값에 나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것을 디스트레스드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고통받는 자산 또는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좋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처럼 수백억 원의 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핵심은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먼저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이나 달러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왔는데 살 돈이 없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환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1,48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환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 최고점일 때 팔고 원화 자산을 사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버티기보다 손절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입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좀비 기업의 특징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 방산 같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 시장 하락과 함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이면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좋은 주식까지 같이 떨어지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걸러서 봐야 합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끕니다. 헤드라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데이터가 뉴스보다 정확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부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당시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긴급 자금을 빌리며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자살률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때 겁에 질려 주식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주식을 바닥에서 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0년 후 그들의 자산 격차는 수십 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서 자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 10년간의 상승장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코스피는 그 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 부동산 관련 종사자, PF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종말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흐름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투자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면 됩니다. 다들 불안해할 때 냉정하게 흐름을 읽으면 됩니다. 부동산 PF 위기.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재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위기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 변화를 읽고 부동산 한국에서 기술 한국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경제 구조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준비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집중 매수 중인 구체적인 섹터 3가지와 매수 타이밍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뉴스가 말하지 않는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